자, 21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 2순위로 전세권, 3순위로 저당권.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고요. 두 번째, 용익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우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자 따지거든요. 그래서 1순위보다 전세권이 늦어요. 그래서 전세권도 무조건 소멸됩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2순위죠. 따라서 4번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건물 없는 토지의 게임 끝.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저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니은번 이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소유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인. 이건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 토지, 다른 말로는 대지죠.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성립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그냥 함께 매매됐단 말이 나오면 중간에 읽어올 필요도 없어요. 결론은 항상 뭐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니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그 건물.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고요. 그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디귿번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리을번도 외우셔야 돼요. 또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입니다. 원래 위의 지문처럼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두 가지는 꼭 외우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 꼭 암기해 두시고 릴번도 아닙니다. 미음번 건물이 공유자 1인, 건물을 공유자 1인이 건물 부진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서죠. 자, 아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이 공유인 경우는 발생해요. 따라서 미음번은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이고 특히 니은, 리을은 판례로서 꼭 암기해서 들어가시면 문제 풀 때 편하십니다. 2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 자, 일괄 경매 추구권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신축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일괄 경매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예? 예? 법정지상권 성립돼요. 예, 답이 1번이잖아요. 기억, 니은, 리을이 안 되고. 뭐가 문제죠? 미음번은 건물이 공유예요. 토지가 공유 아닙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건물이 공유인 경우는 발생해요. 뭐가 문제죠? 착각 일으켰죠. 그러니까 미음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유 그러면 갑자기 토지 공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미음번
건물의 공유자이니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서 토지는 공유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이건 법정지상권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은 건물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암기해야 될 판례입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3번의 1번은 왜 안 되는 거죠?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누가 소유해야 되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여야 되니까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아요. 1번이 답이고 2번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원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부정성 수반대. 예. 예. 동일인이 저당권 설정 후 그게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지상권이 이거는 공동저당이라니까. 이게 외우시라니까 이거는. 이유까지 설명드리면 복잡해.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디귿번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디귿은. 리을번은 기억하시라.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에 뭐가요?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외우시라고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지? 말 나온 김에 이유까지 설명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했고요. 토지에도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이게 뭐죠? 공동저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뭔 짓을 했냐면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땅이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도 여전히 갑의 것이긴 한데 건물이 그때 그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을 A 건물이라고 이 건물로 B 건물이라고 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저당권자 가지고 있던 건물 저당권이 없어져요. 예, 건물이 철거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 뭐 밖에 없어요? 토지 저당권 밖에 없는데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을이 경락을 했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버리면 이 저당권자가 완전 맛이 가요. 건물은 철거돼서 막 갔고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순간 막 가잖아요. 막 간다는 말 이해하세요? 이 땅값 제대로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시험 볼 때 따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고. 그래서 여기다 밑줄까지 쳐놨는데 제가 공동 토지야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두 판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두 개는 꼭 외웁시다. 그죠? 이상하게 참 묘한 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외우시고 외웁시다 그러면 잘 안 외우시더라고. 참 묘해요 아주.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번 2번도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등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시험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이 4번과 5번이 중요한데 유용이라는 말이 재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활용.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등기란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갚는 순간 채권이 없어지고 부정성에 따라서 무엇도 없어져요? 저당권도 없어지니까 요 저당권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돈을 빌려주게 됐어요. 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그때 그 등기가 아직도 말소 안 되고 있네요. 요거 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효등기의 뭐죠? 유용이라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을 앞에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게 남아있더란 말이죠. 요거를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유용하는 게 가능해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5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건 가능한데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 그리고 나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갚으면 채권이 소멸되고 요 등기도 뭐죠? 무효잖아요. 근데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요 무효인 등기를 병이 뭘 받았냐면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이때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가 무효면 이전 등기 받은 등기도 뭐죠? 무효니까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 효력이 없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둘 다 이전 등기 맞는데 이건 뭐죠? 합의하에 유용하기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단순히 뭐예요?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에 받으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가 되는 거니까 좀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24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이 중요한 특징인데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수반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지문은 X고 이것도 지문으로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채권 최고액이란 말 그대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채금의 한도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당연한 거고요. 4번,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매매는 유상계약이고 요물계약이 아니라 뭐죠? 낙성계약이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교환계약은 유상이고요. 또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입니다. 증여는 편무계약이고 무상이죠. 답은 뭐죠? 5번 쌍무계약이고 유상이다. 뭐가요? 임대차가 맞네요. 26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의 임야의 을의 배수시설을 완배해주고 그 공사비에 가름할 을이 임야를 1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 지급에 가름한 갑의 임야 사용권 부요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때 그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옳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임야 사용 계약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는 없고요. 또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 거부를 평가된다면 채무 불이행은 아니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5번부터 5번
갑은 교섭 중 부당 파기로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실내이익 배상이에요. 실내이익 배상인데 실내이익이란 것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은 실내이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 체결됐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만이 실내이익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해야 될 돈이라면 뭐가 아닌 거죠? 실내이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배가 고파서 짜장면 곱빼기 사 먹었어요. 이건 실내이익이 아니에요. 왜요?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밥은 처먹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 보시면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이행을 착수한 준비 비용은 실내이익입니다. 그렇지만 계약 체결이 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한 비용, 이거는 실내이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체결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하는 비용이거든요. 따라서 갑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X가 되고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 또 1원 매매하기로 합의했고 을은 갑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질문이 옳은 것인데 1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동시이해항변권은 주장 필요 없어요. 동시이해항변권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1번 동시이해항변권을 가진 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2번 을이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시에 이해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동시에 이해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소멸시키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동시에 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고부하였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갑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동시이해 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가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다른 말로는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을의 채무의 변직에 도래하더라도 갑은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없지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져요. 따라 답은 3번이네요. 28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됐다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문제지 위험부담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 발생하고요. 3번 제3자가 방해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위험부담 문제 발생하고요. 4번 수익금지 조치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 발생하고요. 5번 천재지변도 고의과실이 없죠. 위험부담 문제 발생합니다. 답은 1번이죠. 2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린 건데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전형적이고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고요.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뭐라 하느냐면 대가관계라고 하고요.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3번 보시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죠. 그러면 낙약자는 요약자니까 보상관계고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주니까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면 갑에 대한 항변권이 있다면 병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네.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죠? 채무가 인수되면 기존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면책적 채무인수고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가 인수되더라도 기존의 채무자 계속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거죠. 자, 보통 제가 수업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이 없어서 을과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일을 많이 들었죠. 그러면 결국 을은 갑이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을이 뭐죠? 인수한 거고 을이 만약에 돈을 안 준다면 못 준다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도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갑은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뭐죠?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따라서 4번 해가지고 채무자의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된 변정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얘들이 다 뭐죠?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그냥 판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30번입니다.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는 4번이 답입니다. 이행불능, 채무불행이거든요. 채무불행이 뭐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이행지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 이행불능이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고 1번 뭐 고의과실하고 아무 상관없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대표적인 뭐죠? 무과실 책임이고 5번도 고의과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1번입니다. 하자 담보증에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요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계장. 그래서 부화장에다가
그래서 병아리를 사왔는데 100마리를. 근데 100마리 중에서 50마리가 졸아요. 이게 수면병이라서 그것도 닭의 질병이더라고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서 50마리의 하자가 있는 거니까 저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냥 그거를 냅뒀어요. 냅뒀더니 그 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다음날 2,000마리가 다 걸렸어요. 닭이. 그러면 손해가 뭐죠? 확대된 거죠. 이런 확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제가 방치했던 문제, 저에게 과실이 있었던 문제는 당연히 뭐죠? 고려하고 책임액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까지 맞습니다. 하재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 확대 가공했다는 말은 뭐예요? 확대를 지가 시켰다는 거죠. 그죠?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인의 고의과실도 참작해서 과실 상계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매매 비용은 반씩 부담해요. 그래서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죠. 아파트 샀습니다.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 등기해 줘야 되니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 그래서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고 1번이 답입니다. 33번입니다.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 X 토지를 경매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담보 책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신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반복을 했고요. 경매에 있어 담보 책임은 첫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경매니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4번이 답이죠.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인데 일단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입니다.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죠. 그죠? 4번,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인데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3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 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맞고요. 만약 기억을 틀린 지문으로 바꿀 때는요. 뭘 바꾸냐면 반환할 때까지를 종료시까지로 바꾸면 X에. 언제까지 선관주의무입니까? 반환할 때까지. 종료시까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임대차가 끝나는 날인데 주말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종료한 때는 월요일이지만 이사 가는 반환하는 것은 먼저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니은번 X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을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X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목적물이 멸실되면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이 추정이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뭐가 있다는 사실이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 스스로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번은 X죠. 디귿번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의 증축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증축을 하면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합됐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부합 안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합됐다고죠. 왜요? 원칙이 부합이니까. 따라서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유익비 상관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갑의 소유로 기속시키려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번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에 부속한 을소의 동산을 압류한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입니다. 맞는 질문인데 이것도 좀 외우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요.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임 등이 지급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이걸 뭐라 하느냐면 법정 질권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나오더라도 개념만 나올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그래서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다음 청산법인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료할 때예요.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면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청산법인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이것도 잘 내죠. 37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은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권리를 행사하면 되거든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소재기죠. 소송적입니다. 근데 4번처럼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채권의 행사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다음은 한정후견 개시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번, 2번 맞고요. 3번도 맞는데 4번을 보시면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지막에 일부러 드린 건데 피한정후견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 동의가 필요하고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피한정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이게 원래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한정치사한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한정치사한자와의 차이점이에요. 과거 제도는 원칙적으로 못했어요. 한정치사한자는. 근데 개정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피한정후견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39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원칙이 어떻게 해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 이런 거예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법원이 정해준 행위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뭐죠? 피한정후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할 때 동의 없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제한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동의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39번입니다. 실정 선고자 갑의 부동산을 그 상속이 느리 선의로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악의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의 실정 선고가 취소된 경우 다음 사항 중 부당한 것은 3번이 답이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X입니다.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을이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답은 3번이죠. 40번. 미성년자가 단도를 할 수 없는 것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변제를 수령하면 돈이 생기긴 하지만 반사적으로 채권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변제 수령은 돈을 받는 순간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던 뭐가 없어져요?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 대행이 할 수 있고 2번 근로계약 가능하고요. 4번 허락받은 영업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기 도급계약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고액 채무의 면제 승낙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죠. 채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승낙은 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5번에서 고액이란 말을 왜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이거 고액이든 저액이든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채무 면제의 승낙을 말합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